자, 지금부터는 이제 챕터 4로 가봅니다. 조직의 혁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혁신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 보니까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노베이션. 혁신한다는 기존에 없었던 조직의 유형을 새롭게 창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조직의 혁신이 됩니다. 조직의 혁신이 되는데 이제 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4번에 접근 방법을 같이 좀 봐볼까요? 이게 조직의 혁신이라는 게 조직의 개혁 있죠. 개혁하고도 행정개혁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거랑 좀 유사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조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기존의 행정 조직을 좀 바꿔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직이 혁신될 수 있고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사람들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접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접근도 있습니다. 기술적 접근은 이건 조직 혁신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 통계 처리해 가지고 이거를 제시해 주는 게 기술적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 중심적 접근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어와 서비스의 변화를 통해 조직 전체 혁신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공해야 될 상품이죠. 일종의 상품인데 그 상품을 이제 바꾸는 거죠. 상품을 교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의 혁신을 이뤄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이제 조직 혁신하려고 그러면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득권이 있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SOP나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깨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을 품고 저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부족 같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능력의 부족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이제 조직을 혁신해 나갈 능력이 지금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관료제의 경직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 이런 게 있고 관료들은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탐탁해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요구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료제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혼선을 또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보수적 성향 같은 것들도 이제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관료들 같은 경우에요. 이게 민간 기업도 그래요. 사실은 민간 기업도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관료제로 오면 더 그렇죠. 더 많이 그렇죠. 개혁 과정의 참여 제한 및 혁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국민적 무관심 같은 것들 그리고 비공식적 인간관계의 영향 개선과 참모의 대립과 매몰 비용의 함정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저항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얘기는 뭐 이제 매몰 비용의 함정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매몰 비용의 함정이 있는데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지불된 돈을 말해요. 이미 과거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불된 돈인데 이 지불된 돈이 이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학적인 합리성에 비춰보면은 과감히 이거를 딱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기가 좀 이제 어려운 이런 게 현실적인 그 고민이죠. 아니 지금까지 얼마를 썼어. 근데 이 사업이 잘못됐대. 그래서 이걸 처리하겠대. 그럴 때 이게 이랬다가 국민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요. 새만금 사업 아시죠? 새만금 사업. 새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계 3대 갯벌이었어요. 3대 갯벌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 아주 오래전이죠. 노태우 대통령 때 이 전북 지역에 이게 뭐 개발 같은 것들이 좀 뒤처졌다. 그래서 선거의 어떤 일환으로 이제 전북의 개발 사업을 고민하던 끝에 간척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다 공단 유치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은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땅덩어리를 새로 이제 개간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개간을 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는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쯤 왔을 때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쯤 와서 마지막 고민을 하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환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만금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환경단체 반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진보 정권이니까 환경에 대한 가치를 또 조금은 더 중요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선택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에 들어간 돈,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생각한다면 새만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쓴 돈이 얼만데요. 예, 바다를 막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를 붓고 땅을 개간하고 해온 돈이 얼만데 이거를 다시 원상으로 돌리겠다, 되돌리겠다, 이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런 스탠스는 적어도 취하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고민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이거를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던 사업 쭉 이어나갈 것인지, 이런 선택지들을 놓고 계산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쓴 돈은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감안해 보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끝까지 이제 강행을 한 거예요. 강행을 해서 지금 이제 새만금 지구가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여전히 이 새만금 지구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로부터도 한 15년, 2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15년쯤 됐네요. 15년쯤 지났는데 지금도 새만금의 땅들은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과거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과거에는 개발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환영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펼치겠다 그러면 표도 많이 나오고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정치인들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은요, 공단들이 있던 공단에서도 지금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인데, 새만금 지구에다가 새로운 공단을,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다가 공단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참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제 마지막 그 판단을 내릴 때는 이 매몰 비용을 빼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만 고려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은 기회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이미 과거에 지불되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아까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미 지난 시절 써놓은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매몰 비용이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저항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매몰 비용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써온 돈이 얼만데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혁신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때는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가지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공리적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전략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이 혁신을 할 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저항이 있을 때 저항을 지금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점을 조금 이렇게 조율해서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간다든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개혁 안에 사람들을 잘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하긴 할 건데 이 저항감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적 전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사회적 전략 같은 것도 있습니다. 태도 같은 것들을 좀 바꾸는 거죠. 이게 저항적인 태도가 잘못됐음을 좀 인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심어주고 집단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 되겠습니다. 조직 혁신을 이렇게 해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직의 혁신인데요. 조직의 혁신을 할 때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 발전. 조직 발전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 OD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OD 기법은 Organization Developm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조직 발전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었지만은 조직 구성원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유인하는 거예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유인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가 이제 조직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조직 발전인데 이 조직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행동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교육 훈련 방법을 쓴다 그랬냐면 이 이제 그 감수성 훈련을 한다 그랬었어요.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수성 훈련 하는데 이거는 이제 15인 내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10여 명이라고 할게요. 10여 명 안팎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원 훈련이에요. 교육원에 가서 훈련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육원 훈련이다 그랬을 때는 이걸 이제 OJT의 반대로 OFJT라는 말을 써요. OFJT. 이제 on the job training이라는 교육 훈련 방법이 있거든요. on the job training이다 그랬을 때는 on the job이니까 일하면서 교육 훈련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교육원으로 따로 빼내서 일과 동떨어지게 훈련만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OFJT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잘 모르는 사이끼리 모여지게 하는 겁니다. 10여 명인데요. 서로 관련성이 없는 인물이에요.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관련성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감수성 훈련할 때. 이때 이제 이들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이제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평가를 듣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듣고 요거를 이제 수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상황을 막 공유해요. 털어놔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판단을 얘기하면은 그걸 듣고 이제 수용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자기 조직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하고 있는 사이들끼리는 뭐가 상대방이 내가 아프다,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우리 조직이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할 때도 왜 그걸 그렇게 바꿔야 돼요? 내 입장은 반대예요. 뭐 이렇게 막 맞서기만 하고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자기 입장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뭐 모든 것들은 다 근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털어놔 보는 거죠. 내가 이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나한테 요구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거기 조직을 잘 모르지만은 이런 판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해 주면 그런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일리도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제3자들을 통해 가지고 객관화 시켜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수성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수용해내는 내용들을 창출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제 감수성 훈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감수성 훈련 됐죠? 네, 이렇게 해내는 것인데 다만 있잖아요. 하지만 감수성 훈련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렇게 바뀔까?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 하는 거예요. 그죠? 몇 차례 훈련만으로 태도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이런 거예요. 그죠? 한정된 훈련이 있잖아요. 한정된 훈련이 있는데 한정된 훈련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단기간에 몇 차례 훈련만으로 변화가 될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 공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원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훈련 효과가 없어요. 자신의 상황 공유를 원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 털어놓지를 않고 자기 얘기를 다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효과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조직발전, OD 기법, 감성훈련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감성훈련 말고도 우리 이제 관리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망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또 블레이크하고 머튼이겠죠? 예, 블레이크 머튼이 요 이제 관리망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훈련법도 얘기를 한 거죠. 조직 발전을 위한 훈련법도 얘기를 해서 블레이크와 머튼의 이 관리망 훈련이라는 것도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크게 이제 너무 크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조직 발전은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 관리 제도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여기까지 올까요? 목표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목표 관리제가 있는데 목표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MBO라고 그래요. MBO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해가지고 목표에 대한 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표 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이제 목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향적인 목표 설정이 있는 거예요. 상향적 목표 설정이 있고요. 목표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관리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반복적이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업무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목표 관리 제도는 자 위에서요. 조직의 이제 전체 목표 있잖아요. 조직의 목표를 제시를 해줘요. 조직의 목표는 이래라고 제시를 해주고요. 이 목표 안에서 이제 구성원 스스로 이게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 자신의 개별적인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면 요거를 있잖아요. 자신의 상관과의 피드백을 해요. 상관과 조율해서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고요. 요거를 이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행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상관과의 피드백, 환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목표관리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딱 여기를 보면 조직의 목표와 그 다음에 구성원 스스로의 목표 있잖아요. 이거에 조화해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롭게 가져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들이 뭐가 있냐면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향적이라기보다는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상향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먼저 목표를 제시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이고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상관과 조율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요. 내부적인 차원으로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단기적이에요. 길어봐야 1년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목표관리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목표관리 제도는 굉장히 히트하기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예산 제도로 이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산을 짤 때 활용된 적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짜서 제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짜는데, 예산을 그렇게 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과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과업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산 제도로 이제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미국의 예산 제도로 활용을 하는데 얘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게 언제였냐면 닉슨 대통령이 있어요. 닉슨 행정부 시절에 도입을 했었어요. 예, 잠깐입니다. 닉슨 행정부가 5년, 만 5년, 6년 이거밖에 못 갔기 때문에 닉슨 행정부에서만 잠깐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목표관리 예산제도라고 불러요. 목표관리 예산 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있잖아요. 이게 총체적 질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체적 질관리 이렇게 하는데요. 따르게 말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전사적 품질관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총체적 질관리는 TQM이라는 표현을 써요. TQ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Total Quality Management예요.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래서 총체적 품질관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입니다.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총체적 질관리는 팀 단위예요. 팀 단위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성을 갖고 있는 목표 관리자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팀 단위로 움직여져요. 팀 단위로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제 수평적 관계가 있는 거죠. 수평적 관계가 이제 중시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겠죠? 수평적 관계 속에서 팀 단위로 움직여지고, 이 속에서 있잖아요. 고객을 지향하는 거예요. 고객 지향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건 외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방금 전에 MBO는 내부 지향이었잖아요.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목표, 수익과 이거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고객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객을 바라보고 항상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다 같이 이제 매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요 총체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전 예방적인 어떤 대응이 가능해요. 사전 예방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있고 사전 예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됐죠? TQM의 이제 특징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비교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데, 목표 관리 제도다 그랬을 때에 비해서 총체적 질 관리다 그랬을 때는 좀 더 장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전 예방한다. 사전 예방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총체적 품질 관리다 그랬을 때에는 있잖아요. 이게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요. 이 품질에 대한 관심만 딱 가져요.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로지 품질에 대한 관심만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찾고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해서 이거를 개선해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목표 관리제에 비해서 팀 단위로 움직여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매우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객을 바라본다. 외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저 목표 관리제보다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봐야 되냐면요.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균형 성과 관리 제도가 있어요.
균형 성과 관리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밸런스 스코어 카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균형 성과 관리 요거는요 이건 그 케네디 스쿨 하버드 대학의 경영 대학원 네 케네디 스쿨에서 여기에서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이 미국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요 단기적이고 외부지향적인 이 재무적 관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재무적 관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균형이거든요. 이 균형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균형. 뭐든지 다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무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만 중시에 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 비재무적 관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비재무적 관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비재무적 관점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말이에요 고객 관점이 있대요. 고객을 생각하는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투입을 얼마 했는데 얼마 쓰고 얼마 벌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겼는데요. 이것만 자꾸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러다가 병폐가 뭐가 생기냐면 얘네들은 특히 이제 CEO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CEO 중심으로 움직여지는데 그 CEO들 있잖아요. CEO들이 말이에요. 단기적인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있으니까 길어봐야 뭐 3년 뭐 이렇게 하겠죠. 임기가 있다 보니까 그 임기 내에 자기가 뭔가 내가 주주들의 이익을 이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경영 성과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재무적인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재무적 성과를 단기에 내려면 막 투자 이런 거보다는요 체질 개선, 투자, 개혁 이런 거보다는 뭘 하는 게 가장 간단하냐면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사람을 잘라내고 인건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혁신했다라고 포장해가지고 그게 물론 혁신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어떨 때는 과도하게 그런 인력을 막 다 쳐내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이런 이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은 성과가 아니라 그게 자기네 살을 갉아먹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소중한 자산들을 막 날려먹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시된 게 고객 관점 이런 게 있고요. 고객을 바라봐라.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내부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니 구성원들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게 학습과 성장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재무적 관점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다 균형인 거예요. 재무와 비재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고객하고 재무는 외부예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재무 대 비재무도 비교하지만 재무는 이제 외부적인 관점이고요. 요것도 이제 고객도 외부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내부 아니에요. 내부고 학습과 성장도 내부 구성원들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조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필요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재무적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그러면 가장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 키워서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있잖아요.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균형을 이룬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65페이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목표관리 제도는 피터 드러커가 이제 처음 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터 드러커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예요. 피터 드러커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후에 이제 소개되어 경영 부문의 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0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계획예산제도의
집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존슨이라는 대통령이었고요. 존슨 대통령 좀 하향식 예산제도 위에서 미리 계획을 짜서 예산을 잘라서 내려보내주는 형태의 PPBS라는 예산제도를 해요. 이건 우리 재무행정관도 열심히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대로 좀 넘기도록 하고 이런 계획 예산 제도가 너무 직권화돼 있다. 중앙정부의 상층부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MBO 제도의 도입을 시도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아실현인간, 와인운적 인간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조직의 상위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MBO 도입을 위한 조직 구조 변경한 다음에 부하의 참여를 통해서 하위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목표 간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업무 수행과 중간 결과의 평가 및 환류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의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환류가 최종적인 환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속적 환류가 반복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된다. 왜냐하면 스스로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이제 도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되고 조직 운영의 민주화, 관료제의 단점 극복, 동기부여 및 사기, 악양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그걸 달성해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꼭두각시 같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도 동기부여 및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이제 용이한 것이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단점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일 때 목표 관리가 가능하지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목표를 세워야 될 때는 어려워요. 이게 하기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장기적인 질적 목표보다 단기적 양적 목표에만 치중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짜고 서로 조율하고 피드백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D하고의 비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봐두시고요. OD는 좀 하향적이에요. OD는 하향적인데 위에서부터 설계해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MBO는 그런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로 가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특징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객 중심이에요. 그리고 통합이에요. 능동적 참여, 집단적 노력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자발성, 창의성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총체주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 분석도 하고요. 팀워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사전에 어떤 예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더 좋은 품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수평적인 구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특성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학습 조직이 하나가 또 들어와 있어요. 학습 조직은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학습 조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가 있냐면은 학습 조직은 사실은 얘는 있잖아요. 탈관료 조직의 한 가지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직의 이제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거예요. 조직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시행착오 속에서 조직도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팀 단위의 학습을 이제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이제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암묵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형식지로 바꾸는 거예요. 형식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로 팀원들 간에 공유하는 거죠. 형식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형식지다 그랬을 땐 이게 뭐 백서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든가 뭐 이런 겁니다. SOP로 승화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해내는 것을 이제 중시하는 게
학습 조직이에요. 생계 같은 학자가요. 학습 조직이 성공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했는데요. 269페이지에 그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아 완성을 해내고 사고의 틀을 갖춰야 되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 시스템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했으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균형성과표 BSC가 나와 있어요. BSC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든지 다 균형이에요. 균형이어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구성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4번에 보면 1, 2, 3, 4번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요게 위에 네모 3번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의 조화, 그 다음에 조직의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의 조화, 그리고 또 이제 결과를 예측해주는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의 조화,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의 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든지 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균형 성과표에 대한 정리를 271페이지 아래쪽에 표로도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직의 동태화, 우리가 뭐 탈관료제화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조직의 혁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직의 동태화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고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음 시간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